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 묶음은요.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중대한 정치적 격변의 한복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 보고서랑 분석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말이죠. 이 자료들이 국내 문제 하나하나가 어떻게 국제적인 사건들이랑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지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료들이 그려내는 그 거대한 그림의 중심에는 딱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는 법적 투쟁의 중심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 모든 판을 흔드는 결정적인 외부 변수,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 안에 얽혀있는 의혹이라던가 권력 다툼 또 국제적 압박, 이 복잡한 그물망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는 겁니다. 자료들이 뭘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의미하는 건 대체 뭔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시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줄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바로 자료들에서 거듭해서 등장하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가장 중심적인 주장은 바로 글로벌 선거 사기 카르텔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걸 팩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 이걸 먼저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요, 카르텔의 핵심 축을 이루는 기업이 4곳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의 미루 시스템, 중국의 화웨이,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 그리고 미국의 도미니언입니다.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서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지점이 이 의혹의 파급력을 키우는 핵심 동력이라고 자료는 분석을 하고요. 심지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가 이 시스템 때문이었다. 그리고 최근 승리는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을 폭로했다는 언급도 있고요.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거대한 국제적 의혹이 갑자기 대한민국, 그것도 경기도 성남 판교에 있는 한 기업이랑 직접 연결되는 대목인데요. FBI가 미루 시스템을 조사하러 오는 게 100% 확실하다. 이런 장제원 박사의 주장이 인용되는데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자료에 그 배경 설명이 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FBI의 공식 발표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다만 장제원 박사라는 인물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설이 단순한 예측을 넘어서 실제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자료는 주장해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미루 시스템 내부에서 법적 책임을 두려워한 직원들의 대규모 이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덧붙여서요. 결국 국제적인 의혹의 칼날이 한국 정치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 의혹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압박이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압박은 정통성 문제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자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고립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아마 청취자님도 이 대목을 읽으셨을 때 저처럼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의 한 시민단체가 작성했다는 트럼프가 제거해야 할 독재자 명단, 여기에 이 대통령의 이름이 올라있다는 내용 말입니다. 맞아요. 그 명단이라는 것도 생소한데 거기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 같은 인물들이랑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 나란히 있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거든요. 이 자료는 이걸 국제사회의 일부가 이 대통령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외부의 압박과 동시에 내부 권력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권력지형 변화죠. 최근 상황을 자료에서는 명청대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측을 저물어가는 명나라에 정청래 최고위원 측을 새롭게 떠오르는 청나라에 비유해서
마치 기존 권력이 신흥 세력에게 밀려나는 역사적 왕조 교체기처럼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원내대표 선거에서 한병도 의원이 당선되고 또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이건태 후보가 탈락한 걸 그 결정적 신호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정치 분석가들의 해석을 빌리자면 이런 결과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직면한 사법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내 경쟁 세력 입장에서는 이재명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결국 정치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권력을 보고 움직인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죠.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퇴진과 부정선거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인용한 부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재명 퇴진을 외칠 것이라는 19살 고등학생의 발언이라던가 또 이 대통령의 친중 행보를 명백한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한남동 총령의 주장 같은 것들이요. 자, 그럼 한쪽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투쟁 이야기가 자료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항 세력이 아주 강력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정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이 행위를 과연 내란으로 볼 거냐 아니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로 볼 거냐 하는 점입니다. 변호인 측의 논리가 아주 단단해 보였어요. 이하상 변호사 측의 핵심 논리는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 즉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그 정당성을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교 대상을 끌어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를 위해 군사작전을 명령했던 사례예요. 그 작전 역시 미국의 사법부가 심사하지 않는 통치행위로 인정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 논리를 한번 곱씹어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외국의 국가원수를 체포하라는 군사작전도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인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국 내에 계엄을 선포하는 건 당연히 통치행위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이건 사실상 국내 정치의 문제를 국제정치의 스케일로 가져와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이네요. 판을 완전히 다르게 짜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논리로 특검의 공소장 자체를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에 따른 수준 낮고 졸렬하고 빈곤한 공소장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재판이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기획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법정 공방과 맞물려서 사회 각계의 지지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자료들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 기폭제가 된 게 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다 응급후송된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의 사례인 것 같아요. 이 사건 이후로 지지 여론이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유명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박 대표를 격려하면서 담당 판사를 향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선고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거의 경고에 가까운 입장문을 발표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또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적들의 포로가 된 전우라고 표현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우를 구출하겠다. 이런 윤어게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단순한 지지를 넘어서 거의 구출 투쟁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윤 전 대통령 측의 법적 논리나 지지 세력의 결집 명분에 계속해서 트럼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국의 정치 지형에 트럼프 팩터라는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제 그 트럼프 팩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료들이 제시하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국제기구를 통한 압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 GCF에서 전격 탈퇴한 사건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어요. GCF 녹색기후기금이라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잖아요. 여기서 미국이 탈퇴한 게 왜 한국 정치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는 건가요? 그 결정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보인다는 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스콧 베센트 당시 미국 재무부 장관이 GCF를 급진적인 기구라고 규정했다는 점을 강조해요. 원자력 같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개발에는 반대하면서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미국의 탈퇴로 GCF는 약 4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이 끊기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자료는 이걸 한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좌파,
어젠다 전반에 보내는 명백한 경고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한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국내 사법 절차에 미국의 개입을 직접 요청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조은석 특검과 오상공군 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직접 제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대목 말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법 문제에 다른 나라가 개입해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 요청의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소파, 즉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을 거론하는데요. 소파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관련된 시설이나 인원에 대해서 한국 사법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아주 민감한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의 주장은 특검이 이 규칙을 어기고 미군 기지를 수사하려 했으니 이건 한미 간의 약속을 깬 것이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 행위다. 그러니 미국이 직접 나서서 제재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국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미국의 개입을 유도해서 국제적으로 압박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시도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이런 움직임들의 배경에는 더 큰 시정학적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료들이 이란의 대규모 유혈 반정부 시위 소식과 함께 미국의 둠스데이 플레인이 출격했다는 소식을 나란히 배치한 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거든요. 둠스데이 플레인은 핵전쟁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공중에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도록 만든 이동식 지휘본부니까 이게 떴다는 것 자체가 국제정세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료에 등장하는 진 믹스라는 인물은 바로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 보수 진영을 향해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합니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보수 진영은 내부 분열과 다툼만 일삼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벌어지는 싸움이 단순한 정파의 이익 다툼이 아니라 국가 존속의 문제라면서 단결을 촉구하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묘사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두 이념 세력 간의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 격렬한 투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중심에는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뇌관이 있고 트럼프 팩터라는 아주 강력한 국제적 변수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트럼프 이 세 인물의 운명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향방을 결정하고 있다는 게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입니다. 더 이상 국내의 권력 투쟁이 국제적인 이념 대결이나 지정학적 흐름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한 국가의 사법적, 정치적 싸움이 이제 그 나라 안에서 끝나지 않고 국제 무대로까지 확장되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내부 문제가 이제 그 나라만의 일이 아니게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료들이 그려내는 세상은 국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움직이고 다른 나라의 제재를 요청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된 오늘날의 세계에서 한 국가의 주권적인 내부 정치와 국제사회의 개입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